제7장. 들판이 서늘해지고 달이 시시각각으로 중천을 향하는 동안 두 연인은 사랑의 유희 속으로 빠져들어가 함께 누워 달빛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는 침상에서 쉬고 있었다. 눈을 뜨면 또다시 마주 누웠다. 서로 불꽃을 튀기며 부둥켜 안았다가는 다시 잠이 들었다. 마지막 포옹을 하고 나서는 두 사람 모두 지칠 대로 지쳐버렸다. 리제는 건초에 깊이 몸을 파묻고 이따금 소리내어 숨을 쉬었다. 골드문트는 꼼짝도 하지 않고 똑바로 드러누워 희멀건 달과 하늘을 언제까지나 쳐다보았다. 그들은 크나큰 슬픔에 휩싸여 거기서 도망치려 다시 잠에 빠졌다. 깊은 잠을 탐욕스럽게 맞아들였다. 마치 그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리고 영원히 깨어 있어야만 하는 선고를 받고 이 세상의 온갖 잠이란 잠을 모두 자신들의 내부로 끌어넣기라도 할 듯이 깊이 잠들었다. 골드문트가 눈을 떴을 때 리제는 그 검은 머리카락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는 멍청하게 겨우 반쯤 뜬 눈으로 잠시 그녀를 쳐다보았다. 벌써 일어났어? 골드문트가 먼저 말했다. 여자는 깜짝 놀란 듯이 그에게로 몸을 돌렸다. 이젠 가봐야겠어요. 하고 여자는 당황하고 속절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깨우기 싫었어요. 벌써 일어났는걸. 우리는 이제 길을 나서야겠지? 하기야 우리는 갈 곳도 없는 처지니까. 나야 그렇지만, 리제가 말했다. 당신은 수도원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수도원 같은 곳에 가지 않아. 나도 당신과 같아. 아주 외로운 몸이고 목표도 없거든. 당신하고 같이 가고 싶어. 정말이야. 여인은 돌아보았다. 골드문트, 당신은 나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난 남편에게 돌아가야 해요. 밤에 집을 비웠기 때문에 남편한테 두들겨 맞을지도 몰라요. 길을 잃었다고 말하겠지만 그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골드문트는 나르치스가 이미 이런 예상을 하고 말했던 사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렇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인에게 악수를 청했다. 내 계산이 틀렸어. 하고 그가 말했다. 나는 우리 둘이 함께 살게 되리라 믿었어. 그건 그렇고 당신은 정말로 나를 깨우지도 않고 도망칠 작정이었나? 당신이 화를 내며 나를 때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매맞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당신한테는 맞기가 싫었어요. 그는 여자의 손을 꼭 잡았다. 리제, 나는 당신을 때리지 않아.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당신에게 매질하는 남편 대신 차라리 나와 같이 떠나는 게 어떻겠어? 여자는 얼른 손을 뿌리쳤다. 안 돼요, 안 돼. 여자는 거의 울부짖는 소리를 질렀다. 여자가 그에게서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 그로부터의 다정스런 말을 듣는 것보다는 차라리 남편에게 얻어맞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손을 놓아주었다. 여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떠나버렸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베어된 풀밭 위로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의 부름을 받고 빨려 들어가듯 달아나는 리제가 가여웠다. 그 미지의 힘이 무엇인가 그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여자가 가엾어 보이는 동시에 자기 자신도 측은해 보였다. 아무래도 그는 불운한 것 같았다. 이제 버림을 받아 이렇게 혼자 남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러는 동안 그는 몸이 피곤한 탓인지 졸음이 왔다. 이렇게 피곤해 지쳐보긴 처음이었다. 슬퍼할 날은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그는 다시 잠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가 눈을 떴을 때 해는 벌써 중천에 떠올라 따갑게 그를 내리쪼이고 있었다. 휴식은 이제 충분했다. 재빨리 일어나서 개울로 달려가 얼굴을 씻고 물을 마셨다. 수많은 추억이 되살아났다. 어제 저녁의 유희의 갖가지 장면과 귀엽고 애정에 넘친 감정이 마치 낯선 꽃향기와 같이 풍겨왔다. 기운차게 걸어가면서 그는 그 생각을 되풀이하고 모든 것을 다시 되새겨 보았다. 모든 것을 되씹어보고 그 향기를 느끼며 더듬어 보았다. 그 갈색의 여인은 얼마나 많은 꿈을 실현시켜 주었으며 얼마나 많은 봉오리를 꽃피우게 했고 얼마나 많은 호기심과 그리움을 진정시켜주고 또 새삼스레 일깨워 주었던가. 그의 눈앞에는 들판과 황야가 펼쳐져 있었다. 바싹 마른 휴간지와 어두컴컴한 숲이 있었으며 그 뒤에는 농가나 물방앗간, 마을이나 도시가 있을지도 몰랐다.
처음 대하는 낯선 세계가 광범위하고 막막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를 맞이하여 그를 즐겁게 하고 괴롭혀줄 준비를 잔뜩 한 채.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창에서 내다보고 있는 학생이 아니었다. 이제 그의 방랑은 싫든 좋든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전의 산책은 아니었다. 이 거대한 세계가 지금은 현실인 것이다. 그는 세계의 일부가 되었다. 그의 운명은 그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그 하늘은 그의 하늘이며 그 날씨는 그의 날씨였다. 이 커다란 세계 안에서 그는 보잘것없는 존재였다. 토끼처럼 하찮은 벌레처럼 작았으며 푸름과 무한의 세계를 향해 그는 달렸다. 여기서는 기상이나 미사나 수업이나 점심때를 알리는 종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그는 무척이나 배가 고팠다. 보리빵과 한 잔의 밀크와 밀가루 스프, 그것은 얼마나 매혹적인 기억이었던가. 그의 배고픔은 늑대와 같이 눈 떴다. 보리밭을 지나갔다. 이삭은 절반쯤 익어 있었다. 그는 껍질을 손과 이로 벗기고 그 미끌미끌한 보리 알맹이를 부지런히 비벼가며 호주머니에 가득 채웠다. 그러다가 개암을 발견하고 아직 새파랬지만 그것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숲이 다시 시작되었다. 떡갈나무와 물푸레나무가 섞인 전나무 숲이었다. 여기서는 월귤나무가 무수히 자라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가느다랗고 딱딱한 풀 사이로 푸른 초롱꽃이 피어 있고 반짝반짝 빛나는 갈색 나비가 이리저리 날다가는 저 멀리로 사라져버렸다. 성녀 게노베바는 이런 숲속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성녀의 이야기가 그는 언제나 좋았다. 아, 성녀 게노베바를 만날 수가 있다면 어쩌면 숲속의 은둔자나 암자 같은 것에 있어 백발이 성성한 노신부가 동굴이나 나무 껍질로 지은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숲속에는 숲 굽는 사람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나기만 한다면 반갑게 인사를 할 텐데. 혹 도둑이라도 아무 짓도 안 하겠지. 아니,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기나긴 동안을 오늘도 내일도 며칠까지도 이 숲속에서는 아무도 만날 수가 없으리라는 것을.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딱따구리 소리를 듣고 그놈을 잡아보려고 했다. 딱따구리가 있는 곳을 찾아내느라고 오랫동안 애를 썼다. 딱따구리 한 마리가 나무 둥지에 달라붙어서 나무를 쪼며 부지런히 고개를 움직이는 것을 그는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동물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딱따구리를 불러내어 다정스런 말을 걸어서 나무 속의 생활이나 그의 일이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다면 좋을 텐데. 아, 변신을 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한가할 때 꽃이나 잎새, 나무, 사람의 머리 등 온갖 것을 스케치하며 그리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렇게 하면서 자주 긴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때때로 그는 아기 하느님처럼 제 마음 내키는 대로 생물을 만들었다. 꽃잎에는 눈이나 입을 그려넣고 가지에서 봉오리를 내고 있는 잎새의 다발을 손가락 모양으로 만들고 나무 위에 머리를 만들어 놓았다. 자주 이런 장난을 하며 몇 시간 동안을 즐겁게 보내곤 했었다. 그는 요술을 부릴 줄도 알았다. 선을 긋고 시작된 형태가 나뭇잎이 될 것인지, 물고기의 주둥이가 될 것인지, 여우의 꼬리가 될 것인지 사람의 눈썹이 될 것인지 결국 자신으로서도 알지 못할 뜻밖의 형태가 되곤 했었다. 그때 조그만 널빤지 위에 장난삼아 그어진 선이 여러 형태가 되었듯이 변신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그는 지금 생각했다. 골드문트는 하루나 아니 한 달쯤 딱따구리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나뭇가지에 살면서 미끌미끌한 줄기를 높이 기어 올라가 강한 주둥이로 나무 껍질을 쪼며 꽁지깃으로 전신을 곤추세우고 딱따구리의 말을 하며 나무 껍질 속에서 맛있는 것을 빼먹으며 살고 싶었다. 소리가 잘 울리는 나무 속에서 달콤하고 날카로운 음향을 보내고 있었다. 숲속을 지나는 동안 골드문트는 갖가지 동물들을 만났다. 덤불 속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여러 마리의 토끼도 보았다. 그가 가까이 가자 토끼들은 그를 쳐다보다가는 쫑긋이 귀를 세워 반대쪽으로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다. 조그만 빈터에서 기다란 뱀을 보았으나 뱀은 달아나지 않았다. 살아있는 뱀이 아니라 허물만 남은 뱀이었다. 그는 그것을 손에 들고 살펴보았다.
회색과 갈색의 아름다운 무늬가 들판에 이어져서 거미줄처럼 보였다. 노란 부리를 한 까만 티티새도 보였다. 그 새들은 불안에 찬 까만 눈동자로 그를 응시하다가는 바닥에 닿을 듯 나직이 떠서 날아가 버렸다. 맷새와 피리새들도 많았다. 숲 한 곳에 구덩이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시퍼런 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 위를 기다란 다리를 가진 거미가 이상한 장난에 도취되어 미친 놈처럼 뒤엉키며 부지런히 달리고 있었다. 그 뒤를 지난 물색의 날개를 가진 잠자리가 몇 마리 날아다니고 있었다. 벌써 저녁 때가 가까워졌다. 그때 그는 뭔가를 보았다. 아니, 이미 그것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발밑에는 흐트러진 나뭇잎뿐이었다. 나뭇가지가 꺾어지고 젖은 흙덩어리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뚜렷이 보이진 않았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커다란 짐승이 맹렬한 기세로 덤불을 꺾으며 돌진해 갔다. 사슴이거나 멧돼지였을 테지만 그는 자세히 알 수는 없었다. 그는 오랫동안 무서움에 떨며 장승처럼 서 있었다. 흥분한 탓에 그 짐승이 달려간 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만물은 다시 고요해졌는데도 아직도 가슴을 두근거리며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숲에서 나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으므로 이곳에서 밤을 새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잠자리를 찾고 이끼로 침상을 만들고 있는 동안 언제까지나 이곳에 있어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커다란 불행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딸기 같은 열매로만 생활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다. 이끼 위에서 자는 것도 그 밖에도 오두막을 짓는다거나 불을 피우는 것까지도 틀림없이 해낼 수 있으리라. 하지만 고요한 잠에 빠진 나무들 사이에서 사람을 피해 달아나는 동물들 틈에서 언제까지나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건 참을 수 없을 만큼 슬픈 일일지도 모른다. 사람의 얼굴이라고는 볼 수 없고 어느 누구와도 인사를 나눌 수가 없으며 여자도 볼 수가 없고 키스도 입술과 손발이 주는 그 사랑의 유희도 즐길 수가 없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이다. 그런 신세가 될 몸이라면 차라리 곰이나 사슴 같은 짐승이 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 때문에 내세의 행복을 단념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콤이 되어 암콤을 사랑하는 것도 괜찮다. 이성이나 언어 등 온갖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혼자 쓸쓸히 사랑도 받지 못하고 목숨을 이어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 이끼로 만든 침상에 누워 잠들기 전에 그는 뜻도 모를 수수께끼 같은 숲속의 온갖 이야기를 호기심과 불안한 마음으로 듣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 그의 친구였다.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의 습성에 따르고 그들과 내기를 하고 화합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시간부터 그는 여우나 작은 사슴, 전나무 그리고 노송나무와 하나가 되었다. 그들과 같이 살고 그들과 같이 대기와 태양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굶주려야 하고 그들의 손님이 되어야 했다. 이윽고 그는 잠이 들어 동물과 인간의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자신이 곰이 되어 애무를 하다가 리제를 잡아먹었다. 한밤중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는 눈을 떴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으나 가슴은 한없는 불안감에 쌓이고 어지러운 마음속에서 오랜 시간을 곰곰이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자 어제도 오늘도 밤기도를 드리지 않고 잠이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그는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어제와 오늘 못한 기도를 합해서 2번 저녁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나서 이내 다시 잠이 들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뜨자 그는 이상한 생각에 잠겨 숲속을 두리번거렸다. 자신이 지금 어디 있는지조차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숲이 주는 불안감은 점차 가시기 시작했다. 새로운 기쁨으로 그는 해가 뜨는 방향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한참을 가다가 이윽고 평평한 장소를 발견했다. 가지가 전혀 없는 굵고 곧은 전나무만 자라는 곳이었다. 그 나무들 사이로 잠시 걸어가고 있으려니 수도원 대성당 기둥들이 생각나기 시작했다. 바로 얼마 전에 성당의 검은 현관문으로 그의 친구 나르치스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그게 언제의 일이던가? 그게 정말 불과 이틀 전의 일이란 말인가? 3일째 되는 날에야 그는 겨우 숲속에서 빠져나왔다. 반갑게도 가까운 곳에 사람이 있다는 흔적을 발견했다. 갈아놓은 토지, 밀이나 귀리가 자라는 길다란 밭이랑 초원, 그리고 멀리까지는 안 보이지만 여기저기에 사람이 지나다니는 좁다란 오솔길이 나 있었다.
골드문트는 미리삭을 훑어서 씹었다. 손질된 밭들이 정답게 그를 바라보았다. 황량한 숲속에서 오랫동안 지낸 그에게는 오솔길도 귀리도 시든 꽃이 하얗게 매달린 깐부기도 모두 다정하게 다가왔다. 이제 곧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겠지. 한참 후에야 밭이랑 옆을 지나갔다. 그곳에 십자가가 서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언덕에 불쑥 튀어나온 능선을 돌아 그늘이 많은 보리수 앞에 섰다. 그는 황홀한 마음으로 샘물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물은 나무 틈으로 해서 기다란 나무통에 떨어지고 있었다. 차갑고 맛있는 물을 마셨다. 마로줌 나무의 열매는 벌써 까맣게 익어 있었다. 마로줌 나무 사이에서 두세 채의 초가지붕이 솟아있는 것을 보자 한없이 기뻤다. 그리고 이런 그리운 정경보다도 한결 더 깊숙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암소의 울음소리였다. 그 암소는 반가운 환영의 인사라도 해주듯 흐뭇하고 따스하고 평화로이 그 울음소리를 바람에 실어 그의 귀에 들려주었다. 그는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오두막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빨간 머리와 담청색의 눈을 한 조그만 사내아이가 먼지투성이가 되어 문 앞에 앉아 있었다. 사내아이는 물이 가득 든 옹기 항아리를 놓고 흙에 물을 섞어 반죽을 하고 있었다. 그의 맨발은 벌써 반죽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반죽을 한 손가락 사이에서 그 진흙이 불쑥 비어져 나와 있었다. 사내아이는 그것을 가지고 공을 만들었다. 소녀는 턱까지 동원하여 그 진흙을 주물렀다. 꼬마야 안녕. 골드문트는 정답게 말을 건넸다. 그러나 웬 낯선 사람을 발견한 꼬마는 입을 크게 벌리고 통통한 얼굴을 찌푸리고는 울상이 되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골드문트는 뒤를 쫓아서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매우 어둠침침해서 한낮에 햇빛 아래 있다가 들어선 그로서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지만 만일을 위해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러자 대답은 없고 사내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연신 꼬마를 달래고 있는 노인의 가냘픈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한참이 지난 다음에야 키 작은 노파가 어둠 속에서 일어서더니 가까이 다가와 한 손을 눈에다 대고 손님을 올려다보았다. 실례합니다, 할머니. 골드문트는 소리쳤다. 성자들께서 당신의 선량한 얼굴에 축복을 내리시기를. 사흘 만에 처음으로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파는 희미한 시선으로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했다. 대체 무슨 일이시오? 노파는 불안스레 물었다. 골드문트는 악수를 청하여 노파의 손을 조금 어루만져 주었다. 쉴 자리를 얻어서 불을 피우는 심부름이나 해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 빵 한 조각만 얻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뭐 급할 것은 없지만요. 그는 벽에 붙여놓은 긴 의자에 앉았다. 노파는 꼬마에게 줄 빵을 한 조각 잘랐다. 꼬마는 긴장과 호기심을 가지고 그러나 금방이라도 울며 달아날 대세를 갖추고 낯선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다. 노파는 빵을 한 조각 더 잘라서 골드문트에게 가져갔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는 말했다. 하느님이 은총이 있으시길. 배가 고프오? 노파가 물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딸기로 얼마간 요기를 했으니까요. 우선 들어요. 어디서 왔나? 마리아브론의 수도원에서 오는 길입니다. 그러면 수사인가? 아니요, 학생입니다. 지금은 여행하는 중입니다. 노파는 반은 비웃고 반은 넉나간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주름살투성이가 된 말라빠진 목을 느리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노파는 그가 빵을 먹는 동안 꼬마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호기심을 가득 담은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새 소식을 알고 있소? 뭐 별로. 안젤름 신부를 아시나요? 몰라. 그 사람은 왜? 앓고 있습니다. 알아? 죽게 됐나? 모르겠어요. 다리가 상했어요. 잘 걷지 못하시거든요. 죽을까?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럼 죽게 내버려 두지 그래. 국을 끓여야겠는걸. 나무 쪼개는 걸 좀 도와주게. 노파는 아궁이 옆에서 꺼낸 바싹 마른 전나무 장작과 도끼를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노파가 시키는 대로 뗄나무를 쪼갰다. 노파는 장작을 타다 남은 불 속에 집어넣었다.
그 위에 허리를 구부리고 불이 붙을 때까지 연신 불어대는 노파를 그는 가만히 바라보았다. 노파는 반듯하면서도 독특한 배열로 전나무와 죽도화나무를 차곡차곡 쌓았다. 아궁이에서는 불이 활활 타올랐다. 그 으름으로 온통 까매진 산발이 위에 매달아 놓은 까만 솥을 불꽃 위에서 빙빙 돌렸다. 골드문트는 노파가 시키는 대로 샘물에서 물을 길어오기도 하고 우유 그릇에서 크림을 떠내기도 하며 연기가 자욱한 어둠 속에 앉아서 현란한 불꽃과 그 위로 주름 살투성이인 노파의 광대뼈 얼굴이 불빛을 받아서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는 것을 쳐다보았다. 판자벽 저쪽에서 암소가 죽통을 파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마음은 평온해졌다. 보리수, 샘물, 가마솥 밑에서 넘실대는 불꽃, 암소의 되새김질, 죽통소리, 테이블이며 긴 의자가 있는 어두컴컴한 방 한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노파나 그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선량했으며 평화, 인간의 온정, 고향 등의 냄새를 발산하고 있었다. 이 농부 할머니는 사내 아이에게는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 꼬마의 이름은 쿠노인데 가끔씩 부엌으로 들어와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겁먹은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처음에처럼 울지는 않았다. 이윽고 아들과 그의 처가 들어왔다. 그들도 농부였다. 그들은 낯선 사람이 집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라는 눈치였다. 농부는 당장 달려들 기세로 이상하게 여기면서 골드문트의 팔을 붙들고 문간으로 끌고 나가 한낮의 햇빛에서 청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더니 웃음을 지으며 청년의 어깨를 정답게 툭툭 치고는 식사나 함께 하자고 했다. 그들은 곧 자리에 앉아서 자기 몫의 빵을 우유에 적셔 먹었는데 우유가 거의 바닥이 나자 농부가 나머지를 훌쩍 마셔버렸다. 골드문트가 하룻밤 묵어갈 수 없겠느냐고 하자 농부는 방이 없어서 곤란하다며 바깥에 나가면 건초더미가 있을 거라며 괜찮다면 그곳에서 자고 가라고 했다. 꼬마를 옆에 아는 농부의 아낙은 이야기에는 끼어들지 않았으나 식사를 하는 동안 호기심 가득 찬 눈초리는 젊은 나그네를 붙들고 놓지 않았다. 그의 고수머리와 눈매는 처음부터 아낙의 마음을 끌었다. 그리고 깨끗한 그의 하얀 목과 품이 있어 보이는 매끈한 손, 그 손의 시원스럽고 아름다운 동작도 그녀의 마음에 들었다. 나그네이긴 하지만 훌륭하고 품이 있는 사람이었다. 거기다가 정말 젊었다. 무엇보다도 아낙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기고 반하게 한 것은 나그네의 목소리였다. 그윽하게 사랑을 구하는 듯한 젊은 남자의 목소리는 애무와도 같이 감미롭게 들렸다. 좀 더 오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식사가 끝나자 농부는 외양간에 볼 일이 있다며 나갔다. 골드문트는 집 밖으로 나가 우물에서 손을 씻고 나지막한 물통 위에 앉아서 몸을 식히며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다. 벌써 여기를 떠나야 한다는 것은 서운한 일이었으나 여기서는 이제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었다. 그때 농부의 아낙이 물통을 들고 나와 물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이봐요, 오늘 밤에 멀리 가지 않을 거면 내가 먹을 것을 갖다 줄게요. 저기 기다란 보리밭 뒤에 건초가 있어요. 그 건초는 내일에야 가져올 것인데 거기 있겠어요? 그는 죽은 깨가 박힌 여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굵직한 여인의 팔이 물통을 들어 올렸다. 여인이 맑고 커다란 눈에는 온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여인에게 빙그레 웃으며 머리를 끄덕였다. 여인은 물이 출렁출렁 넘치는 물통을 들고 대문 안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고마운 일이라 생각하고 만족한 마음으로 흐르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잠시 후 그는 안으로 들어가 농부와 노파를 찾아 악수를 나누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연기와 그 으름과 우유 냄새가 났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오두막은 밤이슬을 피하는 피난처이자 고향이었는데 지금은 서먹서먹한 타향이 되고 말았다. 그는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오두막 건너편으로 교회가 보였다. 그 근처에는 아름다운 숲과 굵직굵직한 고목 참나무가 있었다. 밑에는 키가 작은 풀들이 나 있었다. 그는 그늘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굵직한 나무줄기 사이를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했다. 여인과의 사랑이란 묘한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것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 여인은 그에게 미뢰의 장소를 가르쳐 줄 때만 언어를 사용했을 뿐 다른 일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대체 뭘로 말하나? 눈으로? 그렇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당황한 목소리의 음향으로 또는 피부에서 미묘하게 발산되는 냄새로 말했다. 남녀가 서로를 갈구할 때는 그것만으로도 금세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그것은 미러처럼 야릇한 것이었다. 그는 오늘 밤을 흥분에 차서 기다렸다. 그 커다란 금발의 여인은 어떠할까? 어떤 눈매와 음향과 몸매와 동작과 키스를 가지고 있을까에 잔뜩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확실히 리제와는 다를 것이다. 지금쯤 리제는 어디 있을까? 단정하고 까만 머리와 갈색의 살결과 짤막한 한숨을 쉬는 리제, 남편한테 얼마나 얻어맞았을까? 지금도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오늘 새로운 여인을 발견한 것 같이 리제도 지금쯤 새로운 애인을 발견했을까? 왜 모든 순간이 그다지도 빨리 지나갔을까? 왜 그리 아름답고 뜨겁고 기묘하게 변하고 말았나? 그것은 죄악이며 간음이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런 죄악을 저지르니 차라리 맞아 죽기를 원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벌써 두 번째의 여인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의 양심은 정지했단 말인가. 그러나 그 양심이 조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양심이 간혹 침착성을 잃고 중압감을 갖는 것은 간음이나 환락의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이 저지르게 되는 죄의 감정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죄의 감정인지도 모른다. 이것이 신학에서 말하는 원죄라고 하는 것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사실 살아있는 그 자체가 죄와 같은 무엇을 내부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나르치스 같은 순결하고 지혜로운 인간이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는 인간처럼 참회의 수양에 따라야 했을까? 왜 골드문트 자신 역시 어딘지 마음속에 그 죄를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그는 행복하지 않았단 말인가? 젊고 튼튼치 못했단 말인가? 하늘을 나는 새와 같이 자유롭지 못했단 말인가? 여인들이 그를 사랑하지 않았단 말인가? 그가 느낀 은밀한 즐거움은 애인인 안악에게 주어도 좋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완전히 행복하지 못했을까? 왜 그의 젊은 행복 속으로 때때로 그 기묘한 괴로움이나 가냘픈 불안이나 무상의 애통이 들어왔을까? 그는 사색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다지도 자주 명상에 잠기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하지만 역시 산다는 것은 즐거웠다. 그는 풀밭에 앉아 보랏빛의 조그만 꽃을 따서는 눈 가까이에 갖다 대고 조그맣고 좁은 줄기 속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핏줄 같은 줄이 있고 모든 것이 섬세했다. 여인의 태속같이 혹은 생각하는 사람의 뇌속과 같이 생명이 약동하고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 아, 왜 인간이란 이다지 무지할까? 왜 이런 꽃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까? 인간끼리조차도 진실한 대화를 나누려면 거기에는 행운과 특별한 우정과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던가. 그렇지만 사랑이 언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었다. 만약 사랑이 언어를 필요로 했다면 오해와 어리석음으로 가득 찼을 테지. 아, 리제의 눈, 지그시 감은 그녀의 눈, 넘쳐 흐르는 환희 속에 왜 그리 애끓는 흐느낌이 있었던가. 학문이나 시의 언어로 갖가지를 표현한다 해도 그것을 표현할 수는 없었다. 도대체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와 생각하려고 하는 영혼의 충동을 마음속에 쉴 새 없이 가지고 있었다. 그는 조그만 식물의 잎이 줄기 둘레에서 아름답고 기묘하게 줄을 지어 있는 것을 관찰했다. 버질의 시는 아름다우나 그 시구 속에는 나선형으로 가지런히 줄을 지은 이 줄기의 조그만 잎새의 반만큼의 분명함도 영리함도 없었고 아름답거나 의미 없는 것들이 얼마든지 솟아나 있었다. 이런 꽃을 단지 한 개라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매혹적이며 고귀하며 의미가 깊은 행위가 될까? 그러나 그런 짓은 아무도 할 수가 없다. 어떠한 영웅도 황제도 교황도 성자도. 해가 기울자 그는 농부의 안악이 일러준 장소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이렇듯 한 사람의 여인이 오직 사랑만을 좇아서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기다린다는 것은 흐뭇한 일이었다. 여인은 빵과 베이컨 한 토막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와서 그에게 내밀었다. 당신을 위해 가져왔어요. 먹어요.
여인이 말했다. 나중에 먹겠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빵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당신이 얼마나 멋진 것을 가지고 왔는지 보여줘요. 여인은 멋진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허덕이는 입술, 반짝이는 이 햇빛에 그을려서 붉지만 튼튼한 팔 그리고 목 아래로 보이는 하얗고 보드라운 살결. 여자는 언어로 기쁨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간장을 녹이는 야릇한 가락을 토해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보드랍고 애정과 감정이 담뿍 어린 두 손이 자기 몸에 닿자 여인의 살결은 소름이 돋으며 목젖으로는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냈다. 그녀의 성의는 리제보다는 서툴렀지만 힘차게 애인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사랑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면서도 탐욕스러웠다. 골드문트는 만족스러웠다. 이윽고 여인은 한숨을 쉬면서 돌아갔다. 뿌리치고 떠나가는 것이 괴로웠지만 언제까지 있을 수는 없었다. 골드문트는 한동안 혼자 남았다. 행복에 도취되고 슬픔에 잠겨 있다가 나중에야 비로소 빵과 베이컨이 불현듯 머리에 떠올라 그것을 먹어치웠다. 벌써 밤은 이슥해졌다.